오늘 유대인의 경제사 홍익희 교수님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잘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일단 지금 요새 금 가격이 상당히 지금 치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번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제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이게 오를 것인가?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금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오르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제로금리거든요. 금은 이자하고 대체재 관계이기 때문에요. 제로금리에서는 금을 선호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각국이, 특히 미국이 유동성 확대로 달러가 많이 풀리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풀리면은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연준만 하더라도 이미 2조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재정부양책으로 2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그 중에 5천억 불에 대해서는 연준과 공조로 4조 달러의 기업 대출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 정부가 푸는 유동성이 5조 7천억 달러나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조 7천억 달러인데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3조 5천억 달러에 비해서 이미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금값은 오를 수뿐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금리의 상한선을 둬가지고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국채의 무제한 구입으로 달러 유동성이 무제한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값은 정말 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고 경기 회복의 기대 시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금값과 더불어 은값이 더 빨리 상승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결국 그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축통화 패권국인 미국이 그걸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또 질문이 생기거든요. 예.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기 회복 시점에서 달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와 연준이 그 달러에 대한 대응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정부와 연준의 대응을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우선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두 가지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경제 흐름의 대세에 맞서지 말라. 둘째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2011년 8월에 금이 1,800달러를 향해서 치솟자 미국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8월 10일 날 금 선물 거래 시장에서 개시 증거금과 그 유지 증거금을 22% 일괄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을 했으면 사실은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당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재차 증거금을 27% 인상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전날보다 한 5% 정도 하락한 1,785달러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그 뒤에 다시 금값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이게 선물 거래 증거금만 올려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연준이 독수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 독수가 다름 아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그게 금값이 $1,900로 치솟을 즈음에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합니다. 그게 2011년 9월 21일 날 $4천억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월가의 그루들도 눈치를 잘 못 챘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뭐냐면 장기 금리를 낮추고 단기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장기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유인한다는 건데 사실은 윗돌 빼서 아랫돌에 박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의 증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즉 금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돈을 단기 집어넣었을 때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금이라는 건 이자 한 푼 안 붙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때 금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이틀 뒤에 다시 선물 거래 시장에서 증거금을 금 21%, 은 16%를 인상합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금값이 한 10% 정도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선물 거래 증거금의 대폭 상승은 사실은 헤지 펀드 같은 때는 굉장히 이게 뼈아픈 때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헤지 펀드는 기본적으로 한 20배 정도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게다가 그 증거금이 한 30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한테는 한 600배의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조지 소로스와 폴 존슨이 몇십억 달러씩 아주 큰 손해를 봐요. 그 후 이들은 정부에 맞서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도 그 후에도 금값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여름에 미국 정부는 다시 제2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2,670억 달러를 풀었는데 그러고도 금값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니까 2013년 4월 12일 날 아침 선물시장 문을 열자마자 금이 100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런 충격을 받고 다시 시장이 살아날 쯤 돼서 한 300톤 정도가 또 쏟아져 들어와요. 그날 총 선물시장의 매도 물량이 1,1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황금 대확살이라고 부르는데 1,100톤이 어느 정도 큰 수치냐면 그때 세계 금 채굴량의 이게 한 45% 정도 되는 수량이에요. 근데 이러한 큰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기관은 아시다시피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목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량의 물량을 쏟아낸과 동시에 금 선물 증거금도 전격 인상을 합니다. 이 이후로 미국 정부는 금값이 꿈틀거릴 때마다 대량 투매를 해서 사실은 이때 놀란 투자자들이 대부분 금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밴드에 갇혀요. 금의 채굴 원가가 한 온수당 1,1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이 어떤 레인지에 갇히냐 하면 하한은 1,100, 상한은 한 1,350 정도에서 갇혀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서워서 1,400 이상을 제대로 뚫지 못합니다. 위로 올라오면은 대량 투매가 쏟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금값에 대한 타격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이 전고점을 넘어서 2,000달러를 상회할 적에 미국 정부와 연준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물량을 쏟던가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확 떨어뜨리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예상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과열된다 싶으면.
그런데 이 국제 금 가격은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세계 금 시장은 1600년대서부터 그 로스차일드가 시장을 꽉 독점으로 잡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유통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광산도 소유하면서 금본위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한테는 금본위제를 시행케 함으로써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금을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세계 금 가격은 런던에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독단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한 원탁회의라고 그래서 그 금시장의 큰 손들 한 5명 정도가 원탁에 모여서 아침마다 자기들끼리 큰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 원탁에서 거래된 금액이 그날의 금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전화로 그들이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로스차일드가 금 시세 결정을 주도했는데 그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 후 금 가격은 사실상 현물금 거래는 런던이 지금도 세계 금 시장의 한 70% 정도가 런던에서 거래됩니다. 그런데 런던 거래의 특징은 이게 장내 거래가 아니에요. 장외에서 자기들끼리 비공개 회원들 간에 거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명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선물 시장은 그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한 30% 정도 금을 거래하는데, 근데 문제는 선물 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웨더덕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선물 시장이 큰 물량을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현물 시장을 리드하는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금값은 런던과 뉴욕이 같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전통적인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도 주도 세력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금값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종이 금 시장에 대한 그 불신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자꾸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 종이금 시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한 그 선물 시장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이 뭐 투기 세력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지 않나, 뭐 하여튼 이게 정말 시세를 반영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잘 물어봐 주셨는데요. 세계 금 총량은 정확한 수치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7만 톤에서 한 2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한 7조 내지 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1년에 거래되는 양이 160만 톤이 거래돼요. 64조 달러가. 그 다음에 미국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한 24만 톤 정도, 10조 달러가 거래됩니다. 그럼 양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실질 세계 금 총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가상의 금을 갖고 이 친구들 거래하는 거 아니야? 진짜 현물금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불신이 하나 있고, 또 아니면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를 극심하게 많이 한다는 의미죠. 사고 팔고 치고 빠지고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초단타 거래를 통해서 허위 매수나 매도가 많이 올려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금값을 끌어내는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체결되기 직전에 매수 걸어놨다가 빼물어서 가격을 끌어내는 이런 수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 사실은 없는 금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물 시장을 위해서 현물 가격을 끌어내릴 때 그들이 주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런 의미에서 투자자들이 실물금을 선호하고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보다 이제 요즘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 아시아권은 원래 전통적으로 금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경제력이 커지면서 이쪽이 이제 그런 시장의 새로운 수요로 나오다 보니까 금값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실제 금거래소도 열고 그래서 역시 뭐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 금 시장에 대해서 이 화교들이 도전장을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선 그 전에 중국 금시장, 현물 금시장이 개설된 그 사유라고 그럴까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세계 각국이 미국한테 그 금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환본위제를 했을 때. 그런데 이 세계 금시장이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 내가 현물금을 제대로 다시 환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자 2012년에 베네수엘라가 자기가 맡긴 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네덜란드가 122톤가량의 금을 찾아가요. 그 독일도 2016년에 들어서 자기 나라가 맡긴 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다 내줄 수는 없고 한 300톤만 가져가라 해서 독일은 2017년에 300톤을 가져갑니다. 그 뒤 2018년에 터키가 한 220톤 찾아가고 그런데 다른 투자자들이 볼 적에 맡긴 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내주지 않고 일부만 내죠? 라는 이러한 시각이 어떤 불신을 키우는 이런 실마리가 됐는데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나중에 만약의 경우 금 선물 시장에서 현물 인도를 요구했을 적에 그게 제대로 인도가 될까라는 이런 불안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골드바 같은 경우 최근에는 그 몇 달치씩 그 주문 물량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선물금, 즉 종이금보다는 실물금을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에 상하이에 그 금 거래소가 개설이 됐는데 그때는 국내 거래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2014년에 국제 금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금 현물 거래소를 개설하니까 이를 따라서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가 잇따라 그 국제 금 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걸 이제는 아시아 일각에서도 현물금 거래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좀 다변화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이 그 거래소도 이제 여러 군데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금이 과연 정말로 있을까에 대한.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 금의 전망은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여쭤보신 그 금 보유량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면 미국이 한 8천여 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한 2,000톤 정도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은 그 한 두세 배는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축소 발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독일이 한 3,400톤, IMF가 한 2,800톤, 이탈리아가 2,500톤, 프랑스도 한 2,500톤, 러시아가 한 2,200톤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104톤 정도 갖고 있는데, 즉
이게 아직 명확하게 이 투명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금보유 실사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8,000톤 이상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의문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관정감이 과연 이번에도 금이 2,000불 이상을 치솟을 적에 2011년에 하던 대로 미국 연준과 정부가 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건지, 개입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하고 약간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옛날에 비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시아의 금현물 시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하고 현물은 가격차가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기일이 되면 현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조지 소로스하고 폴 존슨 정도가 금에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레이 달리오를 비롯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금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금을 매집을 합니다. JP 모건 같은 데는 은을 매집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이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공개 시장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행되는 국채가 거의 무한대로 나올 텐데 이 10년물 국채의 이자가 뛰어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쓰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항들이 예전하고는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예전처럼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까라는 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하여튼 그 판단은 여러 투자분들의 몫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이 이것을 지켜볼 것이냐 혹은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자기의 그 여건상 요거에 따라서 금의 시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요걸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하고 그 날짜나 어떤 시행 시점은 모르겠으나 미국 그 정부의 어떤 연준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감을 잡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연준이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보면은 뭐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채까지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막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그 기업이 부도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이번 위기는 세 가지 복합 위기입니다. 이거를 삼중 위기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알다시피 코로나, 크루드 오일, 코퍼릿 본드에서 이제 회사채 이 세 개가 이제 물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나 크루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연준이 심각하게 신경 쓰는 게 이 회사채예요. 회사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는 CLO라는 파생상품에 직결됩니다. 만약 CLO 파생상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2008년도 그 신용위기와 같은 신용경색이와요. 왜 그러냐면 이 파생상품은 장내 거래가 아닙니다.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신용경색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하지 않던 회사채를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회사채는 사실은 투자 적격 이상의 등급, BBB 등급 이사만을 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BBB였다가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진 BB 등급까지도 사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주식시장에 ETF도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건 사실은 상황이 급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이건 명백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즉 한계 기업을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살릴 기업과 시장에서 도태돼야 될 기업을 구분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지금은 뭐 상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연준이 일반 은행한테도 투자 부적격 업체에 대한 채권은 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자 은행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연준이 한다는 거는 자기 모순에 지금 빠지는 형편이죠. 예. 그런 이유로 지금 회사채를 그렇게 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시에로, 그럼 우리 이 시에로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길래 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흐름과 일체를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최근처럼 이렇게 금융의 위기가 닥친 거는 사실은 시장에 금융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자산이 어떻게 많게 됐냐면 우리가 근본위제를 시행했을 때, 1971년까지만 해도 금융자산의 규모는 세계 GDP의 한 50%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미국이 그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과의 고리를 떼놓은 다음에 그 뒤로 달러가 그렇게 많이 발행됐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2배씩 올라갑니다, 자산이. 즉, GDP가 증가하는 속도는 연 3, 4%인데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연 15%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에 비해서 돈을 벌리는 금융자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득이 한 5배 정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당연히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이 이제 생길 수뿐이 없는 거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미국은 소비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GDP의 한 7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주택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들이 모기지론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행태가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역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의 투자를 사실상 유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클린턴 때는 그 부부 합산으로 해서 50만 달러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 후 그 주택이 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부시 대통령 때 가서는 원래 집을 살려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짜리 내가 집을 사야겠다 하면 종잣돈이 한 20, 30%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 얘기는 100% 대출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낼 신용만 있으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에서 그 채권의 유동화라는 증권이 탄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주택을 살 적에 주택 채권은 보통 20년 내지 30년 장기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은행이 집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꽂았으면 이 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건 20년이나 30년 후에 회수가 가능한 건데, 이 증권화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대출 채권을 모아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만들어서 20, 3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장에서 그 증권을 가지고 그 대출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증권화가 된 다음부터는 거의 무한대로 대출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행들이 대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상대방의 신용조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무제한의 대출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즉 묻지마 대출이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때 때마침 뭐가 등장하냐 하면 파생상품이 등장해요. 이 파생상품이 CDO라는 부채담보증권과 이를 보험 성격으로 뒷받침해주는 그 신용파생상품인 CDS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CDO는 이게 우량 채권과 비우량 채권을 섞어서 확률적으로 평상시에는 사고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아주 좋아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00개 정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개 정도 부도가 난다고 그래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게끔 고안된 건데 문제는 이게 위기가 되면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CDO와 CDS를 말씀드리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는 사실은 서브프라임 부분은 그렇게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몇백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파생상품이 거기에 관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파생상품을 관여시키냐면 이렇게 CDO를 발행함으로써 그들이 대출 자금을 다시 시장에서 그 형성할 뿐만 아니라 CDS라는 건 이건 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권화나 CDO가 만약에 문제를 발생했을 적에 당신들이 소에게 보험료를 매달내면은 그 리스크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까지 책임져 주는 파생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묻지마 대출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CDO, 즉 주택에 관련된 그 파생상품이었는데 요번에 CLO라는 건 타겟만 바뀐 겁니다. 이건 기업 부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CDO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파생됐듯이 이번에는 눈여겨서 봐야 되고 연준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막는 거는 바로 CLO라는 파생상품이 CDS에 의해서 보험 성격과 같이 가면서 이 기업 부채 시장을 크게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CLO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주택담보대출, 예, 주택담보대출 그 상품이 수백억 달러였지만 그게 막 파생 상품에 의해서 수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폭이 된 거잖아요. 아, 주택대출자재는 굉장히 큰데 예. 그 중에서 서브프라임 비우량 부분만 몇백억 달러뿐이 안 됐다는 거죠. 아, 예. 서브프라임 목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실한 그 자산이 이렇게 막 몇십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CLO도 그 부실한 기업들의 자산이 이제 뭐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CLO를 만들 적에 예를 들어서 우량 기업 부채도 이만큼 집어넣고 그다음에 비우량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우량은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률을 해놓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비우량 쪽에서 이제 문제가 커지면 예전에 서브프라임에서 문제가 커져서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듯이 지금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연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개입을 해서 이제 막으려고. 네네. 그러면 연준이 그렇게 해서 계속 막아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CLO에 대해서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뭐를 해줬더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투자 부적격은 은행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건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연준이 나서서 지금 BB 등급, 즉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진 업체의 회사채도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ETF까지 사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데 지속적으로 그걸 뭐 몇 년 동안 계속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그 단언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수습돼 가면은 그렇게 연준이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악화돼 간다 하면은 연준이 앞뒤 안 가리고 일단은 막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3월 달에 2월인가요? 3월에 처음에 그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연준이 발표했을 때, 그 국채 매입하고 막 쏟아붓는 돈의 액수가 이제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온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제는. 연준이 이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기하고도 연관되지는 않을까요? 이번에는 연준의 역할이 예전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금리가 제로금리인데다가 우선 급한 양적 완화는 풀었고 지금은 통화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2조 2천억 달러 플러스 한 4조 달러를 연준과 공조해서 기업 대출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 상황 보더라도 연준이 양적 완화한 건 2조 달러인데 미국 재무부가 자기 특수목적법인 산하기관을 통해서 푸는 달러는 5조 7천억 달러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연준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거 하진 않는데 만약 시장에서 더 위기가 감지된다거나 하면은 CLO에 문제가 생기게끔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거기가 뇌관인 거는 이제 사실인데, 그걸 이제 연준이 얼만큼 커버를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예전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번에는 자금 집행을 그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통해서 이제 실행한다. 여러 가지 부의 그 어떤 빈부의 부의 재분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건 금융권이 있는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나 모기지채나 이런 거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을 사준다는 건 10년 동안 은행이 돈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빌려가서 씀으로써 기업이나 어떤 자산 투자나 이런 데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격만 올려주더라라는 반성에서 이번에는 일종의 현대통화이론이 이제 도입된 거거든요. 즉 차라리 정부가 목적에 맞게 돈을 써라. 돈을 그런 식으로 풀지 말고 목적별로 뭐 기업에는 어떻게, 영세상공인한테는 어떻게, 일반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실업자한테는 어떻게, 그러니까 딱딱딱딱 정해놓고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연준이 유동성을 살포하는 건 그 헬리콥터 번행키라는 별명에서도 알듯이 유동성을 그냥 살포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돈을 살포하는 건 필요한 기업에 예를 들어서 뿌리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딱딱딱딱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는 그 농사를 짓거나 그 식물들을 키울 적에 땅 속에 이렇게 호수를 집어넣고 이걸 컴퓨터로 제어를 해가지고 작물의 뿌리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딱 투입을 합니다. 그게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바로 요번에 재무부가 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그 관수 접접식 이러한 살포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딱 정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만 쓰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효과,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혹은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일단 실행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양적완하고 틀려가지고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그것도 단기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큼만 빌려주고 나중엔 대출을 회수하면서 그 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업체들은 한계 기업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아, 예. 나중에는. 예. 예. 그렇군요. 이번에 그 한국도 이제 지금 막 내수 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정말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자꾸 이제 좀 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같은 그런 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거 아니냐. 이걸 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우리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우리의 경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잃어버린 30년의 그런 꼴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부진한 거는 이건 세계 경기가 같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수출 시장, 세계 시장이 좋아야지, 즉 무역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 경기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세계 무역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세계 시장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당분간 우리가 고생을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무역 경기 이외에도 세계 경기는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라는 사상 초유의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원래는 금리가 낮으면 투자는 살아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그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그 상황에 이제 갇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고 이제 문제를 따져보면 하나는 지금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수요가 굉장히 부진해요. 수요가 부진한 거는 사실은 이게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게 되면 즉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산층이나 서민은 사실은 있는 대로 다 소비를 하는데 돈 잘 버는 한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사회로 잘 나오질 못합니다. 사회로 소비로 환원이 안 돼. 그러니까 생산성은 좋아가지고 공급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그거는 불경기가 올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부진한 요소가 있는데 제가 왜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우리나라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면 압니다. 그때 일본은 어떤 처지였냐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 톡톡히 덕을 본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밀어줬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의 그 군수물자나 이런 걸 일본이 그 생산해가지고 됨으로써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일본이 제조업 강국으로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 1955년도서부터 7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빨랐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때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9.3% 정도였었는데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을 아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그 후에 30년의 성장률이 가장 컸던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일본은 한 20년 컸었고 우리는 그 후 한 30년을 구가했는데 하여튼 그 덕에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일본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1968년에 일본이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국가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오일 쇼크들이 터지는데 일본 자동차가 작고 이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에 힘입어서 당시 1980년대 초에 일본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됩니다. 네. 근데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놀랍고 뿐만 아니라 그때 미국이 일본한테 굉장히 큰 그 무역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본을 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손을 보는 게 반도체 부분이에요. 일본이 그 반도체 덤핑을 한다라고 이제 미국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준다라고 봤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서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미국 반도체를 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을 맺어가지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때 바로 동경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사실은 우리 들어가신 그 이병철 회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미국의 규제를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시작했던 거고 그 후 일본이 어느 정도 크냐면 세계 10대 은행과 세계 10대 기업의 대부분을 일본 업체가 차지할 정도로 커요. 그게 어느 정도 크냐면 당시에 일본 그 NTT 통신사 하나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시가총액보다 더 컸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기세가 무서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냐면 하나는 재테크를 일본말로 자이테크라 그러는데 네. 일본 기업들이 저기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제조업을 하고 수출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재테크로 돈을 버는데 이제 맛을 들이게 되는데 그 처음의 시작이 그 런던의 그 유로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일본 정부가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 사채를 발행하면 여기에 몇 가지 큰 회보가 쫓아와요. 즉, 그 당시 일본의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런 사채를 발행해서 거기서 달러나 이제 파운드화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그 통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엔화로 바꿔서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은 원래 채권을 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는 나중에는 통화 수합을 통해서 이자를 받게 돼요. 그리고 당시 일본의 금리는 한 6% 됐었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하고 싸우느라고 금리가 한 19%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저금을 하면 금리가 3배 이상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생산과 수출에 그 기업 본연의 자세에 힘써야 되는데 이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돈 맛을 하니까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이 재테크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힘든 게 미국이 일본의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는 일본하고 서독 당시 재무부 장관을 뉴욕 플라자 호텔에 불러가지고 그때가 1985년도인데 강제로 이 나라 돈을 절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그 스스로 절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나라 돈을 절상시킴으로써 자기가 이제 절하되는 이러한 그 상대 효과를 얻는 건데 그때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1달러 대 250엔 했던 게 결국은 한 2년여 지나가지고 1달러 대 120으로 그러니까 100% 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 20%만 절상돼도 사실은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는 건데
이 100% 절상이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미국하고 이제 그 반도체 그 협상뿐만 아니라 소련 잠수함 사건이 터지는데 원래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그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그 미국 함대가 소련 잠수함 기지에서 나오는 그 소련 잠수함들을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음향을 잡아가지고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서부터 프로펠러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미국 대륙 앞에 나타나서 핵무기를 잠재한 잠수함이 와도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부가 이제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그렇게 소리가 안 나는 프로펠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고급 기계를 소련에 판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때 코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군비에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일본 기업이 몰래 판 게 들켜가지고 아주 두 나라 관계가 이제 악화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이제 말을 들을 수뿐이 없는 이제 그런 처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플라자 합의를 해서 그렇게 그 엔화와 마르크화를 절상시켰는데도 미국으로서는 무역 수지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루브르에 다시 재무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래도 우리 무역 수지 적자가 줄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차라리 금리를 인상해서 이제 달러에 어느 정도 강세를 확보할 테니까 니네들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내수를 부양해서 우리 물건을 좀 사가라. 라고 하는 루브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물건을 사게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내수를 부양하면서 금리를 엄청 낮췄는데 그게 바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블이 많이 끼는데 결국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중국이 그때 등성표 시대였었는데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위안화를 300%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한 100% 엔화를 절상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중국조차 300% 평가절하를 하니까는 양쪽에 끼어가지고 일본이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그때 사실은 일본에 있는 그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일본의 산업 공동화 형상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기업들의 그 자이테크,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로 인한 환율 절상, 그 다음에 루브르 합의로 인한 내수 진작을 위한 그 저금리 시행이 일본 내의 자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버블을 끼게 한 점, 게다가 중국의 그 평가절하, 즉 샌드위치에 껴가지고 그때 일본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 때문에 일본의 30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일본을 뒤쫓아서 이렇게 평행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나 어쨌건 그 한국의 경제, 그러니까 일본도 그 잃어버린 30년이 되면서 건전했던 제 국가 재정도 지금 뭐 200%가 넘죠? 200%인가 뭐 250%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한국이 예를 들어서 40몇 프로, 45%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막 재정을 풀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을 풀고 하다 보면 일본처럼 후다닥 금방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어려워지지
그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을 이거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전지 상황이라는 말까지 표현하는데 일단 뭐가 무너지면은 그걸 나중에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이 저렇게 연준이나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는 행동은 뭔가 뚝이 터지거나 무너지면은 정말 너무 그거를 나중에 복구하기는 힘드니까 좀 사전에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구석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옛날에 선진국들이 시행했던 양적 완화나 이거하고는 지금은 틀립니다. 재정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선진국들의 지금 재정 쓰는 걸 보면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대출이라는 건 풀었다가 상황이 정상화되면 이건 걷어들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재정 적자가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상황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중에 그 많은 물량은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양적 완화하고 같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일본하고 좀 많이 비교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붕괴가 됐잖아요. 뭐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 시장이 붕괴했을 적에 그 너무 버블이 많이 꼈기 때문에 붕괴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너무 그 버블이 많이 껴서 뭐 동경 하나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랬고 그 일본의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뭐 상상하실 정도로 높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본이 사실은 당한 게 파생 상품에서 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 쇼포지션 뉴욕하고 런던에서 일본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쇼포지션을 걸어놨는데 일본 기업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한 파생 상품을 걸어놓고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게 그 일본 기업들의 그 파산을 그 유도한 요소가 많고 그다음에 펀드들이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워야 되는 게 지금 뭐 금융이 정말 뭐 복잡해졌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돈 주고 이자 받고 이 과정이 넘어서 파생 상품이라는 영역이 막 생기면서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품들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이번에 DLS 같은 경우도 그럼 내가 그거에 투자해서 그게 손해볼 줄 알았다면 안 했겠죠. 근데 파는 사람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그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모르고 막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냥 큰 그 실패가. 그 다음에 일본이 또 그렇게 금융시장이 망가진 거는 그 바젤하고도 그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그 바젤이 그 은행 준비금을 이렇게 그 제한하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미실현 자본 같은 것도 다 자본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는 그 준비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는 자세를 견지했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대출을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해주고 일본은 나중에 LTV를 120%까지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대출을 막 해주고 그랬었는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바젤 1 공습이라고 그래서 모든 은행은 자기 자본의 8%를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일본 그 금융의 그 수축이 확 왔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번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의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바쁠 때예요. 미국이 그 치솟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주
금리를 막 19%까지 올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 자체가 막 줄도산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일단 준비금이라는 거를 확실히 갖고 있어서 일단 금융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그 수요가 있던 차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일본을 옥죄기 위한 유대인의 음모론으로 보는 거에는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바젤이라는 게 뭔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세계 이제 국제 결제 은행에서 일종의 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명확치 않고 그냥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정도로 했었는데 바젤 1이 나오면서 그 수치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자본금의 8%는 꼭 가지고 있어라. 예. 그게 이제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연준에서 경제를 어떻게든 이제 위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든가 재정 정책을 막 쓰고 있단 말이죠. 달러 유동성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다른 뭐 이머징 국가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역시 이런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율 전쟁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은 수출을 하는 나라면 어느 나라나 자기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 돈이 평가절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국마다 그러면 평가절하를 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환율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겉으로 드러내고서 하지는 못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환율 전쟁이 자꾸 거론되고 특히 미국이 환율 보고서라는 거를 1년에 2번씩 써가지고 환율 조작국을 이제 감시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이 주범이에요. 여태까지 세계에 큰 4차례 환율 전쟁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 다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 1차 환율 전쟁을 보면 그건 사실은 1930년대 그 대공황 시기에 했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돈을 발행할 수 있게 유동성이 커야 우리가 빨리 이런 불경기에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을 다 정부에 넘겨라 해서 그거를 온스당 한 20불 초입에 죄 사들였어요. 네. 그 후 미국은 국민 개인이 금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이 자유거래가 된 거는 1970년대에 와서 비로소 자유거래가 됐지 그전에는 금을 소지하고 있는 건 불법이에요. 이렇게 금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날 한 20불대 산 금을 1온스당 35불로 그 금 가격을 확 올립니다. 즉 이때 달러가 평가절하가 한 69% 정도가 된 거예요. 네. 20불이 35불이 되는 통에. 그래서 이때 그 경쟁국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한 20%만 평가절하도 힘든데 미국이 69%를 한 번에 해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통화력을 늘리기 위해서 금뿐만 아니라 은도, 그러니까 근본위제에서 금은 복보제로 이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세계의 은을 다 사들이기 시작해서 국제 은 가격이 굉장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은본위제 국가였었는데 국제 은값이 너무 뛰니까는 그 당시 장개석 그 정부 시절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은본위제를 결국 포기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와요. 그러면서 공산당한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루즈벨트가 중국의 통화제도를 붕괴시켜서 공산당이 성립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후에 미국이 또다시 1971년에 닉슨 쇼크를 오면서 그 금환본위제기를 파기했을 때 그 후 미국의 달러가 크게 또 그 평가절하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그 환율 전쟁이었었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1985년도에 그 플라자 합의. 네. 그때 일본의 엔화와 그 독일의 그 마르크화를 절상시켜
강제 절상시킴으로써 그 일본 달러가 미국의 달러가 다시 최근에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서부터 지금까지를 4차 환율 전쟁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달러를 저렇게 무한대로 풀어내다시피 하면은 저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국들도 같이 통화를 많이 발행을 해야 어느 정도 달러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저렇게 많이 풀어낸다는 건 저 자체가 사실은 환율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냥 앉아서 절상당해서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큰 환율 전쟁 4차례를 사실은 모두 다 미국이 주도한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나라들이 서로 공조를 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약간 그 미중 간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무역 전쟁의 여파도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한 그 책임 배상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점점 더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뉘냐면은 중국이 이번에 미국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찢겨질 정도로 옛날 구소련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 세력으로 지구가 나라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뭐 이렇게 좀 긴장 관계에서 살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사리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게 쉽게 뭐 타협을 본다거나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건 아니거든요. 이게 패권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 미국 정부가 본질적으로 노리는 거는 중국 시장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완전 개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 개봉을 하면은 중국 외환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쉽사리 풀리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서로 어깃장 놓는 이런 행동 같은 거는 쉽게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최악의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마냥 우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사태라는 건 사실은 지금 중국이 물가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사실은 고평가돼 있어요. 그거는 뭘 보면 아니하면 헤지펀드들이 홍콩 시장을 공격할 적에 사실은 평가 절하 쪽 위안화가 고평가돼서 평가 절하가 돼야 된다는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중국은 사실 내심 자기네들이 수출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려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이 늘어나고 그 내수가 살아나면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출이게 되면 중국이 몇십 프로의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최악의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미국하고는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조율을 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그 환율 전쟁의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그 감정이, 왜냐면 이 경제적으로만 논리대로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감정이 섞이고 자존심이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악수를 두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전쟁이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이 환율적인 이 전쟁,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중국이 환율을 그렇게 내리는 게
만약에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이 된다면 미국에게 그것이 그만큼 아주 큰 타격이 되는 건가요? 타격이 되죠. 그게 미국의 지금 달러 인덱스라는 건 거기는 위안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유로화하고 엔화하고 파운드화하고 이렇게 6개국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그러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흥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평가 전환을 한다 그러면 우선 당장 우리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는 사실은 위안화에 연동돼 있어요. 거의 네. 달러보다는. 그래서 중국이 평가 절하하면 우리도 같이 평가 절하를 하는 그 꼴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경쟁국들은 수출을 하려면 같이 평가 절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환율 전쟁에 아주 그 와중에 휩싸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미국으로서도 그 반갑지 않은 게, 그럼 미국이 무역 적자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밥벌이터가 금융시장하고 외환시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 금융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 시장이 혼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하가 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200원이잖아요. 원화로 따지면 1,200원인데 이게 뭐 1,600원, 그렇죠. 2,000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우리 금융위기 때처럼 그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우리 수출은 도움이 되는 거죠. 큰 이익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대신 국내에 있던 투자자들, 외국 투자자들의 돈은 빠져나가겠고요. 근데 이렇게 절하가 예상되면 빠져나가는데, 어느 날 일시적으로 확 해버리면은, 가둬놓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일단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손해를 보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렇게 한번 팍 빠진 돈은 이제는 절상대에서 강세로 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러한 어떤 조치를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취해버리면, 네. 우리가 보통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그 중국 내부에 있던 외국인의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기존에 있는 곳들은 지금 손해보고 나갈 수 없으니까 더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게 기습적으로 하면은 빠져나갈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저 돈은 계속해서 더 약해질 거다라고 보이면은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기습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서로가 살기 위해서라도 최악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말로는 죽일 듯이 싸우더라도 최악의 순간에서는 서로 손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을 좀 더 빨리 땡기거나 긍정적인 어떤 공조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이 원하는 금융시장 개방을 중국이 열어준다. 그러면 좋아지겠죠. 근데 과연 중국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금융시장은 열어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외환시장을 안 열어줘요. 지금 중국은 외환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홍콩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외환위기나 이런 거는 그 외환시장을 통해서 나기는 힘든 상인데, 이 외환시장마저 100% 개방하게 되면은, 그 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카드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금융시장은 열 텐데, 제가 보기엔 금융시장은 열 거예요. 근데 외환시장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환시장, 그러니까 미국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어떤 유럽의 어떤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외환시장 개방이라는 거 말고는. 그러면은 결국은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는데요. 미국과 중국과 관계는 그 이해도 참 복합적이에요. 우선 그 패권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달러에 대한 도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번 무역전쟁의 시작은 중국이 상해 선물 거래소에서 그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무역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미국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원유와 달러에 대한 도전은 미국 정부가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원유를 유라로 팔겠다. 그리고 남부 유전 개발을 중국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한테 이제 당한 건데 지금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고 무역 거래의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대목이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의 최대 소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야, 우리가 고객인데 우리 돈으로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판매하는 그 산유국들도 어쩔 수 없이 위안화를 그 거래 대금으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후에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우선 브릭스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그 천연가스나 석유 거래는 자기들 돈으로 하기로 해서 이제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암호화폐가 나오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암호화폐는 중앙집권에 사실은 반대하기 위해서, 즉 중앙에서 추적하지 못하도록 생긴 게 암호화폐인데 최근에는 각국 정부별로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다 추적 가능한 암호화폐예요. 근데 암호화폐를 지금 중국 중앙은행도 미국 중앙은행도 그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 대세는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브릭스끼리 자기네들 암호화폐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과정에서 달러의 위상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게 분권화될수록. 네. 네. 그렇군요. 그 하여튼 중국발 환율 전쟁의 어떤 그 촉진 이 위험성은 이제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 혹은 그 정치적 그 대립 관계는 이건 패권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는 결국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은 각자 도생의 어떤 그 지역 그 뭐랄까요? 그 보호무역주의가 예. 이제는 성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결국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마 그 양쪽으로 그 양면화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19를 당해가지고 그 제조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인건비가 싼 나라로 몰아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의 제조 공장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니까 급한 경우에 자기 나라가 마스크 하나, 인공호흡기 하나 제대로 구비할 수 없게 되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는 스스로 제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로컬리제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자기네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시 그 돈이 들더라도 비교위에 의하지 않고 이제 끌어들이면서 또 하나는 옛날 1929년 때도 미국이 급하니까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는데 그때 사실은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세계 무역이 거의 60%가 축소되면서 굉장히 그 모든 나라들이 고생을 하고 그 대공황의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호무역에 대한 폐해는 사실은 세계 각국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보호무역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보호무역 그 기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대세를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더 보호무역 쪽으로 가면은 세계 경제가 같이 동반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의 최악의 어떤 상황,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생존 전략 같은 거를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단언하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국이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제조업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양면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자유무역 기조를 견지를 하면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판이 가치 기준이 이제 조금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그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기대하는 마음과 이런 걸로는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불확실성 말씀하셨으니까 더블딥에 관해서 더블딥이 온다면은 사실은 회사채 CLO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만 눈여겨보면은 더블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세계 경제가 몰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CLO의 그 부도인데 이제 그것만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 예. 근데 CLO라는 게 미국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중국 기업 부채에서 터질지 아니면은 그 이탈리아 재정 정책에서 그때 또한 변수로 나올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의 기업 부채 그 돌아가는 사항을 같이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CLO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그 이해하는 게 그냥 미국 회사들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회사들의 채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건가요? 그런 요소도 있고 미국에서 CLO를 통해서 그 대출 자금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간 미국 금리가 싸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 조달한 부채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달러 표시 채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CLO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업체 시장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이 보는 거, 오히려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국가 간의 큰 아젠다보다 오히려 그 기업체 시장의 어떤 그 위험성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더 크다는 거. 이런 것만 보면서 우리가 세계 경제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그 유대인의 경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경제 흐름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